그런데 이제 문제는 나중에 생기게 됩니다. 이 교회와 세속의 결탁은 결국 교회 입장에서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문제는 결국 교회가 세상에 끌려가는 듯한 모습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홍주 신부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저도 여러분들 덕분에 너무나 잘 지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까지는 중세 그리스도교 제2기 초반 8세기 무렵까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핵심은 고대 그리스도교부터 끊임없이 교회는 로마의 영향을 받았었죠. 그런데 이제 이 판도가 바뀌게 됩니다. 언제 바뀌었었죠? 476년이죠. 그때 소로마가 당시 이민족 게르만족의 왕이었던 오도아케르에 의해 폐위당하고 멸망하게 되면서부터 판도가 뒤바뀌게 됩니다. 특히 그때 당시에 이제 지중해 연안에 게르만족이라든지 또 나중엔 아라비아인들까지 침략을 시도하면서 지중해 연안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고 중심축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동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과 그리고 거기 안에 있는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의 역할이 더 커지게 되었다. 이런 말씀까지 드렸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8세기가 되면서 판도가 다시 한번 뒤바뀌게 됩니다. 바로 지금의 프랑스, 벨기에, 스위스 서부 그리고 독일까지 아우르는 지역의 갈리아 지방이라고 하는데 그곳을 다스리던 프랑크 왕국에 의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프랑크 왕국의 전성기를 이뤘던 왕조는 카롤링거 왕조거든요. 이 두 개가 오늘 핵심입니다. 프랑크 왕국과 카롤링거 왕조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5세기부터 8세기까지 그 갈리아 지방은 카롤링거 왕조가 아니라 메롤링거 왕조라는 이들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내부적으로 잦은 분열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더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었고 그 와중에 왕족들이 아니라 궁제들, 쉽게 말해 궁정의 재상들이 실권을 잡게 되는 형국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궁제 중에 카르 마르텔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권한도 사실은 막강했었습니다. 주교와 수도원장을 임명하고 또 교회의 재산들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그가 궁제였을 때 이제 아라비아인들이 프랑크 왕국을 공격하게 되죠. 그런데 효과적으로 제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카르 마르텔의 위상은 더 높아지게 되죠. 그렇게 서서히 권력을 장악하였고 이제 그 분위기는 카르 마르텔의 후계자이자 아들이었던 피핀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참고로 이 피핀은 소 피핀이라고 그렇게 부르곤 합니다. 이제 이 피핀은 무능했던 메롤링거 왕조를 폐위시키고 자신이 패권을 장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에게는 정당성이 필요했습니다. 사실 그가 궁제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자신이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출신의 불충분함을 영적 도유로서 그렇게 정당화시킬 수 있는 바로 교황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 자카리아 교황에게 도움을 받아서 한 프랑크인 대주교에 의해 결국 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메롤링거 왕조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고 이제 카롤링거 왕조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전까지 교황권이 동로마 제국으로 좀 향했었는데 이제 다시 과거처럼 서쪽 지역으로 전환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이 751년도에 있었던 일이었고요. 그래서 이 사건을 교황권의 전환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후 753년도에 롬바르드족이 이제 로마로 쳐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당시 자카리아 교황은 이제 더 이상 동로마 제국에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동로마 제국도 그렇게 형편이 좋은 편은 아니었죠. 그래서 자카리아 교황은 이제 피핀에게 가서 은신처를 제공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핀은 이 도움 요청을 흔쾌히 응하게 되죠. 이때다 싶었던 겁니다. 자신이 교황에게 은혜도 갚고 또 자신의 왕권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렇게 754년도에 자카리아 교황과 피핀 사이에는 우호동맹이 체결되게 됩니다. 이 우호동맹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나중에 피핀이 이탈리아 중부지방을 다시 적으로부터 빼앗게 되면 그 땅을 교황에게 증여한다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참고로 이 우호동맹의 자리에 나중에 왕이 될 당시 12살이었던 카르 대제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러한 우호동맹은 나중에 교황령의 기초가 되게 됐죠. 여러분들 교황령에 대해서는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또 이 일이 있었던 같은 해 당시 스테파노 2세 교황은 피핀과 그의 가족들을 축성해주기까지 합니다. 그리스도교적 왕권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었겠죠. 이제 같은 해 피핀은 롬바르드족에게 공격하게 됐고 결국 이들 세력을 무찌르게 됩니다. 그리고 빼앗겼던 라벤나 총독부, 과거의 동로마 제국의 총독부였는데 그것을 다시 탈환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다시 교황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이것을 두고 역사학자들은 피핀의 기증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계속 교황과 왕 사이에 기브앤테이크가 계속 있었었죠. 그렇죠?
이제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768년 드디어 피핀의 아들이었던 카를 대제가 왕권을 잡게 됩니다. 카를 대제는 이제 아버지로부터 왕권을 받은 다음에 부친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나가게 됩니다. 우선 서구 유럽 일치를 강화시키기 위해 노력했고요. 그리고 아라비아인들을 북부 스페인까지 몰아냈습니다. 또한 작센족이라고 있었는데 그들을 그리스도교로 개종시키게 되죠. 그러면서 영토를 동쪽으로 더욱 확장시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었죠. 그런데 774년도에 그의 아버지 피핀이 겪었던 비슷한 일을 다시 한번 겪게 됩니다. 롬바르드족이 다시 로마를 공격하게 된 것이죠. 그러자 그때 당시에 하드리아노 교황은 똑같이 또 카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이제 카를 왕도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로마로 진격해서 롬바르드족을 무찌르게 되죠. 그리고 교황과 카를 왕은 베드로 성인의 무덤 앞에서 서로에게 충실할 것을 맹세합니다. 그때부터 로마 교회의 수호, 이 말이 이제 프랑크 왕국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되게 됐죠. 그리고 같은 해 부활절날 카를 왕은 자신의 아버지 피핀이 이제 자카리아 교황과 맺었던 이 우호 동맹을 다시 한번 갱신하게 되고요. 그리고 781년 마침내 교황령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후 이 교황령은 1870년도까지 1000년 넘게 이탈리아 반도의 주요 도시국가 중에 하나로 인정받게 되면서 교황의 세속적 지배권에 영향을 주는 상징의 영토로 존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전부터 계속 교황과 왕 사이의 이제 관계를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또 이제 애매한 관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 교황령을 받게 된 다음에도 이 교황령이 정말로 왕이 독립적인 지위를 인정해주는지 아니면 하나의 속국으로 생각했는지 그 관계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하튼 이렇게 774년도 이후에 카를 대제는 수십 년 동안 프랑크 왕국의 건설과 국경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그의 교회적 그리고 종교적 지위가 이러한 동맹과 공고히 되게 됐죠. 바로 교황에 의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더욱 강력하게 자신의 그 영토 확장과 정복행위를 어떤 교회와 신앙의 이름으로 계속 밀고붙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전쟁 시도는 좀 다소 이 이민족들이라든지 국경의 미신자들에게까지 좀 향하게 되죠. 왜냐하면 카를에게는 가장 큰 관심사 두 개가 자신의 영토 확장과 더불어서 그리스도교 신앙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카를 왕은 804년까지 다양한 전쟁을 통해서 영토 확장을 하게 됐고요. 특히 이 기간 중에서 가장 길었던 전쟁이 772년도부터 804년까지 있었던 섹슨 전쟁이었거든요. 이후에 프랑크 왕국의 잭슨인들이 이 전쟁 이후에 이제 그리스도교가 유럽 대륙에 놀라운 속도로 퍼지게 되고 또 수도원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이 사이에 800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교황권과 카를 왕조의 그 우호 관계가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당시 교황이었던 레오 3세 교황은 로마에서 카를 대제의 머리 위에 직접 왕관을 씌워주는 대관식을 합니다. 진정한 황제로 거듭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모습을 봤던 동로마 제국 비잔틴에서 곱게 봤었겠습니까? 결코 좋게 보지 않았었겠죠. 심지어 이러한 동맹을 배신으로 간주하면서 대관식을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동방세계와 라틴어를 사용하는 서방세계가 갈라지게 되는 또 다른 요인이 됩니다. 그러고 보면 나중에 1054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분열되게 됐죠. 필리오케 논쟁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러한 분열이 그냥 한순간에 생긴 게 아니라 다 이런 갈등들이 조금씩 쌓여오면서 결국 이렇게까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카롤린과 왕조가 어떤 식으로 통치를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 3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때 교회의 질서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피핀 왕 때는 그때 당시에 이제 수도자이자 주교였던 보니파시오를 통해서 교구가 재편되게 되고요. 또 피핀의 아들이었던 카를 왕에 의해서도 그 전보다 신중하게 주교를 선발하게 되면서 자신의 고위 관료로 두게 됩니다. 또 재석사제들도 수도자들처럼 그렇게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었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우호적인 분위기였다 보니까 수도원에서도 이제 스스로 쇄신을 하기 위한 그런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 나가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수도자들이 스스로 수도원장을 다시 뽑는 그런 전통을 복원시키는 일들도 다시 만들어지게 됐죠. 그만큼 교회의 체계가 다시 확립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전례를 개혁하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갈리아 지역에 그런 전례가 굉장히 쇠퇴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카를 왕은 자신의 지역에 로마 전례를 다시 도입해서 강력하게 시행하죠. 그런데 여기선 또 단점이 있었습니다. 전례 개혁이 지나치게 구약 중심으로 다시 회귀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본래의 의미와는 좀 벗어난 예식주의와
규정주의 방향으로 좀 흘러간 부분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문의 부흥입니다. 칼루랑은 성직자의 양성을 위한 학교의 필요성을 그렇게 느끼게 되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게 되죠. 우선 자신의 국내 안에 궁정학술원을 설립해서 당대 석학들을 이제 불러 모으게 되는데, 이들은 대부분 수도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성경과 그리고 교부들의 작품, 그만큼 많은 교회의 문헌들을 연구하게 되고 그만큼 좋은 결과물도 그렇게 얻어낼 수 있었죠. 이러한 덕분에 학문의 부흥, 특히 신학의 발전은 9세기 초에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 안에서 이제 그 이후에 신학의 논쟁들도 더 많아지게 된 것이고, 그만큼 신학의 깊이가 더 깊어지게 된 것입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또 역사적인 맥락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요. 결국 오늘 이야기의 중심은 이 프랑크 왕국과 가톨릭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와 세속이 결탁한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나쁘게만 볼 수가 없는 것이 또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적어도 피핀 왕과 카룰랑은 신앙심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을 지나치게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나중에 생기게 됩니다. 이 교회와 세속의 결탁은 결국 교회 입장에서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교황이 아비뇽 유배를 갔다든지 아니면 결국 이 교황령도 1870년에 빼앗기게 되죠. 이 문제는 결국 교회가 세상에 끌려가는 듯한 모습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시지 않으셨죠. 2000년 전에 그런 모습이 아니셨습니다. 세상이 진리와 어긋나는 모습이 있으면 단호하게 지적을 하셨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종교 지도자 그리고 세속의 지도자들을 고발하셨죠. 그러한 상징적인 사건이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세상이 좀 더 하느님께서 보시기 좋은 방향으로 쇄신할 수 있게 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과 이해관계가 얽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면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고, 그것은 우리 교회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던 그런 역사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조금씩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이해관계에 얽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흐름들, 사실은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도 큰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이런 긍정적인 일들이 이 시기에 계속 있었던 걸 보면 안 좋은 것을 통해서도 결국 좋은 것을, 당신이 뜻하는 선한 것을 이루시는 하느님의 그 놀라운 신비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 프랑크 왕국과 특히 카를린그 왕조를 중심으로 그리스도교와 어떻게 관계를 맺어왔는지 우리가 역사적 맥락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용어들이 여러분들께서 좀 이렇게 익히시기에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역사적 맥락은 우리가 익힐수록 좋습니다. 교회사를 알수록 우리의 신앙의 폭은 더 넓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음 주 영상은 한 주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음 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사제 연례 연수를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다음 주 영상은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길고 어렵지만 그래도 영상 잘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한 주 잘 쉬시고 그 다음 주에 좀 더 쌩쌩한 모습으로 함께 기쁘게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김홍주 신부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